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도시개발 사업의 뒷부분 환지 방식을 교재 379쪽 내용을 좀 다뤘을 거예요. 자, 거기 내용을 조금 오늘 좀 다시 좀 보충을 좀 하고 바로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환지 방식을 좀 조금 좀 보충하면은 환지 방식에서 나온 것이 환지 계획이라고 그랬죠. 환지 계획.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지 계획입니다. 자, 환지 계획을 잠깐 정리해 보면 환지는 누가 수립한다?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건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어야 되죠. 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지 방식 때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전부가 언제나 환지 방식일 필요는 없어요. 개발 사업의 전부이든 일부이든 환지 방식이면 사업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환지 계획의 내용은 뭐냐? 환지 계획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 누가 한 약속이다? 사업 시행자가 한 약속입니다. 사업 시행자 누구에게 한 약속? 토지 소유자에게 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사업 시행자 약속이 환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은 크게 우리가 한 5가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면. 그래서 약속 내용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5 나오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여기서 좀 오늘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 과정에서는 환지 계획 내용 4가지. 자,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인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것을 갖다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치고 여러분들은 토지 소유자이고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사업이 끝나고 토지를 어떻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약속에서 저한테 확인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묻고 싶은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속으로 이미 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보면 환지계 내용 환지계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자, 환지계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약속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것을 한번 찾아보자 말이죠. 그래서 환지계 내용 정도는 꼭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겠죠. 이게 소위 뭐냐면 환지 설계라는 겁니다. 환지 설계. 제일 먼저 환지 설계가 나와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궁금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떤 땅으로 내가 돌려받게 되는가? 이거겠죠. 내가 어떤 땅을 받게 되는가? 이걸 각 필지별 환지 명세라고 합니다. 환지 명세.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어떤 땅을 받게 되는가?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권리에 대해서 혹시 청산 대상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겠죠. 혹시 더 받았거나 적게 받았으면 청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필지 또는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합니다.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환지 명세는 각 필지입니다. 왜냐하면 환지는 필지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환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산은 토지 또는 권리죠. 토지만 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도 청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필지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되겠네.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자, 여기서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채비지 보류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보류지를 볼까요? 보류지는 뭐냐?
보류지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이건 표의문자죠? 표의문자. 뭡니까? 남겨둔 토지라는 의미입니다. 남겨둔 토지. 즉 특정인에게 환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특정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를 모두 보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지는 A에게 주고 이 토지는 B에게 주고 이 토지는 C에게 주는데 이 토지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그냥 남겨놓는다. 이걸 갖다는 보류지라고 합니다. 왜? 사업시행자 특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채비지라는 게 나옵니다. 채, 비, 지입니다. 여기서 비는 비용할 때 비자고요. 채는 대체한다, 교체한다 할 때 그 채자입니다. 그럼 뭐냐? 사업시행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 이걸 채비지라고 합니다. 사업시행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를 채비지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자,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러분 유의할 점이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만 할 때 환지 방식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법으로 시행할 때는 최대 관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상금이죠. 그러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상금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새로 조성된 토지로 돌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문제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에서 등장하는 제도가 채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채비지는 도시개발구역 내 가장 좋은 황금의 요지에다가 보통 채비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채비지. 채비지를 지정해서 이 채비지를 누군가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비지는 개발구역 내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토지가 잘 팔려 나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내 가장 좋은 황금의 요지에다가 채비지를 정해놓고 채비지를 매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비지는 가장 좋은 황금의 요지에 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채비지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채비지는 환지 방식에서 나오는 제도라는 거. 두 번째, 채비지도 뭐의 일종이다? 보류지의 일종이겠네요. 그렇죠. 왜? 남겨놨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건 채비지 플러스 공공시설용지가 되는 겁니다. 공공시설용지. 채비지에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 이걸 묶어서 그것이 보류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채비지 플러스 공공시설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비지는 어떻다고요? 채비지는 가장 좋은 황금의 요지, 요지에 정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여러 가지 뭐 정치나 사진으로 고민이 많은데 또 한편 이런 고민도 많을 겁니다. 내가 집에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적당하게 투자처가 없다.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가 지정되는 지역이고 신도시가 지정되는 순간 그 지역은 용도적인 도시지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머지않아 10년쯤 뒤에 이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전부 다 개발이 끝났을 때는 땅값이 10배 그 이상 이렇게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제가 오늘 재테크에 팁을 드린 겁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집에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는 도시개발구역이다. 단
도시개발기원 이미 지정이 됐으면 그 땅값이 많이 올랐겠죠. 그러나 상당한 자금적인 여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적어도 10억, 20억 이런 식이 주겠죠. 그런데 그 도시개발구역 중에서도 최비지는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비지는 일단 도시개발에서 가장 좋은 황금의 요지에 정해지기 때문에 누가 최비지를 매수했다든가 최비지 그러면 아 참 좋은 땅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비지는 사업시행 비용, 보류 중에서 사업시행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를 최비지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비지라든가 보류지, 보류지, 최비지 이게 궁금한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궁금할까요? 이게 궁금한 이유는 여러분 감보율 때문입니다. 감보율. 감보율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말로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랬죠. 토지 부담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토지를 줄여서 받게 되는데 이 토지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토지가 줄어드는 비율,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감보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감보율. 그러면 감보율은 뭐 때문에 발생하겠습니까? 왜 토지를 줄여서 받았나요? 왜 토지가 줄어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남겨놨기 때문이겠죠. 뭘 남겨놨어요? 보류지. 바로 보류지 때문에 감보율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감보율로 그러면 무슨 토지든 무슨 토지의 비율이 되겠습니까? 전체 환지 계획구역 면적분의 보류지가 차지하는 비율 아니겠어요? 즉 감보율이라는 것은 전체 토지 면적 중에 환지 계획구역 면적 중에 보류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곱하기 100 이게 우리가 감보율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감보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감보율은 전체 토지 가운데 보류지가 몇 %냐. 전체 토지가 100만 평인데 이번에 보류지가 60만 평이다. 그럼 100만 분의 60만 곱하기 100 하면 60%가 되겠죠. 이게 감보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응용해서 출제한다면 보유주 대신에 채비지 면적 얼마, 공공시설 부지 얼마 이렇게 주게 되겠죠. 전체 토지가 100만 평이고 채비지 면적이 40만 평, 공공시설 부지가 15만 평. 그렇다면 보유지 면적은 전체 55만 평이 되겠네요. 100만 분의 55 곱하기 100. 그럼 감보율 얼마? 55%가 될 겁니다. 이 감보율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다? 이게 소위 환지율이라는 겁니다. 환지율. 그럼 환지율은 반면에 내가 돌려받는 비율이죠. 감보율이 60%다. 그러면 환지율은 40%가 될 것이고 감보율이 40%다. 그러면 환지율은 60%가 될 겁니다. 우리는 감보율이 낮고 환지율이 높은 게 좋겠죠. 자, 이게 감보율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처음부터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처음부터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였다면 이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여러분이 감보율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시행자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땅은 여러분 감보율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으면 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자에서 똑같이 빼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시험에서 개발법에서 출제했던 문제 이 문제죠. 여러분이 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인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자 전체 토지 면적이 100만 평이다. 100만 제곱미터죠. 100만 제곱미터. 그럼 보류지 면적이 얼마냐? 50만 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50만 제곱미터. 근데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10만 제곱미터. 여기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귀속된 토지.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란 뭐냐?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해줬습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해줬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만큼 그 토지를 갖다 사업시행이 무상으로 준 겁니다. 이걸 사업시행이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로 해요. 사업시행이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가 여기서 5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간보율이 몇 퍼센트냐 이런 문제 주세요. 간보율이 몇 퍼센트냐. 자,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전체 토지가 100만 제곱미터고 보르지가 50만 제곱미터다. 그럼 원래 100만 분은 50만 곱하기 100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행자의 소유한 토지 10만 제곱미터죠. 또 시행자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 5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무상으로 귀속됐다는 것도 이 토지 누구 토지야? 시행자 토지죠. 결국 시행자가 가지는 토지 얼마죠? 15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100만에서 15만을 빼주고 여기서 얼마? 15만을 빼주고 이렇게 곱하기 100 해주면 간본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뭐 어려운 시험했다,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사실상 우리가 항의했던 문제 이 문제인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보율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쉬웠던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보율 계산 문제 앞으로 나오면 전체 토지 면적 가운데 보르지가 차지하는 면적이다. 그럼 간보는 왜 발생하냐? 남겨놓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나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은 처음부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자품에서 똑같이 빼준다. 이 공식만 하시면 간보율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보율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서 4번이나 출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전체적인 설계, 환지, 명세, 청산대상, 토지명세, 채비지, 보르지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간보율 때문이죠. 자, 이 정도 내용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환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환지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환지는 환지의 원칙, 환지는 어떻게 하냐 말이죠. 환지의 원칙은 소위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위치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토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땅을 어떻게 받고 싶냐 그러면 사람 욕심은 누구나 다 똑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 위치도 더 좋고 지목도 더 좋고 면적도 사업시행자의 작은 실수라도 통해서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보다 더 좋은 땅을 받고 싶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욕심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적으로 욕심을 본다는 것은 누군가는 불이익을 본다는 거죠.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군가는 불이익을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할 수 있는 최상의 한계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가지는 종전 토지하고 이번에 받는 토지와 똑같은 땅, 똑같은 조건의 땅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불만이 없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한계는 거기까지고 시행자도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토지를 주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 소위 우리가 이건 평면환지라고 합니다. 평면환지. 평면환지가 원칙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땅만 가지고 놀라고 그랬죠. 땅으로 준다. 이게 평면화입니다. 땅을 건물로 준다. 이건 예외죠. 이건 입주환지라고 그러고 땅으로 준 게 원칙이다. 이게 평면환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응환지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적응환지. 적응환지라는 것은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줄여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간보율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그 비율에 맞춰서 땅을 주는 것을 우리가 적응환지 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환지는 특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땅을 줄 때 원칙대로 간보율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줄 만큼 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칙이 항상 최상은 아니죠. 원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원칙도 없는 것보다는
원칙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어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때마다 들쑥 날쑥 이렇게 한다면 모든 국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내 어떤 행동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는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는 것보다는 원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원칙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칙도 없다는 것은 죽도 밥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칙이 없는 것보다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 너무 원칙을 고집해도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참 너무 원칙론자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보고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원칙론자라는 것은 원칙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너무 원칙에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정해놓되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어떻습니까?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원칙을 그때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우리는 응용할 수 있고 융통성 있게 그걸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판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도 원칙이 없는 사람보다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 좋고 그 원칙이 있는 사람보다는 원칙만 준수하는 사람보다는 원칙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정치권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오늘 중요한 탄핵이란 국가적인 중대사를 앞두고 있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건 당일날 배가 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오히려 책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정확한 결정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내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 판단이 뭔가? 설사 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결국 어떤 것이 최상의 방법인가를 그때그때 선택해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었더라면 좀 더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합리적인 판단이 어디서 항상 필요하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설사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내가 그때그때 합리적 판단해주고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리더십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원칙에 입각해서 땅을 주는데 원칙대로 땅을 줬더니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다. 그럼 그 땅 그대로 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도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기 때문에 이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나오는 게 틈냅니다. 즉 땅을 조정해서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 A라는 사람이 토지 4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토지를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C는 300제곱미터, D는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개발구역 내에서 환지를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환지를 할 때만은요, 사업시행령 두 가지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첫째 기준은 간보율입니다. 간보율 몇 % 정할 것인가? 이걸 정해놓고요. 자, 두 번째는 과소토지 기준이라는 겁니다. 과소토지 기준. 이걸 정해놔요. 무슨 말이냐? 간보율은 여기서 50%를 적용하겠습니다. 간보율. 그리고 또 하나 무슨 기준이라고? 과소토지 기준입니다. 과소토지 기준이란 건 뭐냐?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적어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면적은 이 정도는 된다. 이 면적보다도 적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땅이다. 이 면적보다도 작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면적보다는 땅을 크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시행자 정해놓은 기준을 과소토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과소토지 기준을 200제곱미터를 정해놓겠습니다. 약 60평은 넘어야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놓고 환전합니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교재에 뭐 과소토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얘기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사실 뭐 실전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해놓고 환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는 4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죠. 4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볼 50%를 적용하게 되면 토지를 얼마를 줘야 되겠습니까? 자, 200제곱미터를 줘야 되겠네요. 그러죠? 200제곱미터를 줬습니다. 근데 200제곱미터를 줘도 과소토지 기준 200제곱미터에 부합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건축물 건축하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더 줄 것도 없고 적게 줄 것도 없고 그대로 200제곱미터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환지를 얼마나? 실제 환지를 200제곱미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더 준 것도 아니고 줄여서 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줄 만큼 줬죠. 줄 만큼 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는 적응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적응환지처분. 자, 이 사람 적응환지처분. 땅으로 줬죠? 평면환지. 평면환지면서 적응환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원칙이죠? 땅으로 줄 만큼 정확하게 줬잖아요. 200제곱미터를. 그럼 여기는 뭐가 남지 않는다? 여기는 소위 청산의 문제라는 것이 남지 않습니다. 가장 깔끔하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 만사가 원칙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자, C를 볼까요? C를 보면 토지가 300제곱미터입니다. 간볼 50%를 정의하게 되면 150제곱미터를 주게 돼요. 근데 150제곱미터를 줘도 이 사람 과소토지 기준 200제곱미터 미달하죠. 미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그냥 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50을 플러스해서 결국 얼마를 주냐. 이 사람에게도 200제곱미터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았어요? 더 받은 거죠? 더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증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증환지처분.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려면 누군가 또 상대로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옆에 살짝 보니까 500이 있네요. 이 B에게는 원래 간볼 50%를 적용하게 되면 250제곱미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200만 줘도 건축물 건축한다는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50을 뺍니다. 50을 빼서 이 사람이 얼마만 준다? 200제곱미터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줬습니까? 이 사람에는 줄여서 줬죠? 줄여서 줬어요. 자, 줄여서 줬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감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감환처분. 자, 여기는 더 주었고 여기는 줄여서 줬고 이 사람은 기분이 좋고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이렇게 기분 좋고 기분 나쁜 상태가 발생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 과부족이 발생했다고 해요. 과부족. 더 할 과자죠. 그럼 과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는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준 B에게는 청산금을 더 지급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줬던 C에게는 청산금을 징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청산금 지급 징수가 되겠네요. 청산금 지급 징수. 이게 예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면서도 수없이 증환진이 감환진이 증환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증환진 더 줬다. 감환 줄여서 줬다. 이런 얘기 정도 아는데 왜 더 주고 왜 줄여서 줬는가? 이걸 사실상 어디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여러분들 피상을 좀 알겠네요. 결국 그게 뭐 때문에? 이 과소토지 기준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문제는 D입니다. D는 토지가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볼 50%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는 50제곱미터를 줘야 되겠죠. 50제곱미터. 뭐가 돼버렸어요? 상당히 작은 과수 토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과수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 말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D가 떠나는 겁니다.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 50제곱미터 가지고 땅을 달라고 해봐야 150을 채워줄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귀찮게 하지 않게 떠날 테니까 돈이나 주세요 하고 돈 받아서 떠나겠다. 이걸 소위 우리가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처분이라고 합니다. 부지정 처분. 부지정 처분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땅을 아예 안 준다는 거잖아요. 안 준다. 자, 보세요. 어떻게 줬나요? 줄 만큼 줬다. 어떻게 줬나요? 줄여서. 어떻게? 더해서. 어떻게? 곱해서가 아니라 안 줬다 이 말이죠. 안 줬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서 뭘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대신에 청산금을 지급한다. 이게 동의 신청 환지 부정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뒤에 토지 위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은 여기서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을은 여기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의는 누구의 동의를 받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이 동의는 당연하게 사업시행자 D,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 동의. 그러나 임차권자 등의 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공법에서 임차권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임차권 등은 임차권 등등등등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소위 용익권을 말하게 됩니다. 용익권. 그러면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다면 이들은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있죠. 존속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D가 소리 없이 떠나버리게 되면 갑은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자 등도 동의를 받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래서 동의, 신청한 환지 부지정처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는다. 단 저당권자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당권자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이익의 소지가 있을 때 상대방한테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유리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해도 누구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 D는 떠날 때 청산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청산금은 이 토지 외에 토지 뭐가 된다? 대체물이 되겠죠. 민법에서 우리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대체물 위에도 미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그 대체물 위에도 미친다. 이걸 우리는 소위 민법상 물상대의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당권자 을이 이 청산금을 압류해버리게 됩니다. 압류해버리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저당권자 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물상대위. 이 물상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청산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저당권자 하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저당권자의 동의는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신청한 환지 부지정 처분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저당권자에 따라 저당권자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저당권자 청산금을 압류하게 되면 물상대위가 인정돼서 청산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동의 신청 환지 부지정 처분이에요. 문제는 D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D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나오는 게 뭐냐? 소위 또 우리가 여러분 입체환지라는 겁니다. 입체환지.
입체는 여기 평면의 반대말이죠. 원래 도시발법은 땅으로 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만 여기는 땅으로 주지 않고 뭘 준다?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의 일부하고 대지의 공유 지분. 건축물의 일부하고 대지의 공유 지분을 주는 것을 입체한지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대신에 사업시행자가 상가를 지어서 또는 아파트를 지어서 상가 한 세대, 아파트 한 세대 그 건축물 일부를 민법상 소위 구분 소유권으로 주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지의 공유 지분을 함께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입체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땅 대신에 뭘로 준다? 건물로 준다. 땅 대신에 뭘로 준다? 상가를 준다. 땅 대신에 뭘로 준다? 아파트를 준다. 이걸 입체환지처분이라고 그래. 그런데 입체환지처분을 하게 되면 이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있었죠.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은 이 건축 일부하고 대지의 공유 지분 위로 그대로 어떻게 된다? 이전하게 됩니다. 소멸하지 않고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환지처분이라는 것은 토지 대신에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의 공유 지분을 주게 되고 그 토지 위에 있던 저당권은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의 공유 지분을 그대로 이전하는 처분을 우리가 입체환지처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환지계획 작성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원칙이라고요? 보세요. 이게 원칙이죠. 땅으로 줄 만큼 준다. 땅으로 줄 만큼 준다. 근데 특례, 왜 특례다? 자, 첫째, 줄여서 줬다, 더 줬다, 안 줬다. 이거 뭘로 줬다? 건물로 줬다. 그죠? 줄여서 줬다, 더 줬다, 안 줬다, 건물로 줬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특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환지의 자세의 특례 되겠고, 도시화법상 환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이 파트고, 이 파트 꼭 한두 문제 정도 출제하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환지, 감환지, 환지, 부지정, 입체환지 이것들을 좀 잘 좀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 필상적 이해하지 마시고. 자, 이게 이제 환지계획 파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환지계획은 작성했으면 이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누구한테 인가를 받느냐? 기초자치단체 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구청, 기초자치단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장이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 세종시하고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어차피 도시개발법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누구?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는다. 그러면 누구는?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인가는 누구한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행정관청 중에서 제일 말단입니다. 그러면 행정관청 중에서 제일 말단 행정관청이 이렇게 인가를 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누구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냐? 행정관청이 시행자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가는 누구만? 시행자는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 비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만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함등입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환지계를 작성하여 누구만? 비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호 수구청의 인가를 받는다. 꼭 이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지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파트였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도시발법을 간단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뭐 사실 도시발법에서 또 이제 중요한 파트가 뭐 환지 예정지 파트라든가 환지 처분이 남아있는데 교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본 진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